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12시에 위험한 초대와 기묘한 이야기를 격주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프리카TV 도쿄 K짱 검색하시고 즐겨찾기 하시면 이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초대를 라이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도쿄 K짱이 가지고 온 기묘한 이야기는요, 어떤 한 남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일반 남성은 아니야.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온 이 사건은요, 2014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로 2014년 12월 16일, 마쓰야마, 당시에 37살의 한 여성이 자택 아파트에서 목이 칼에 이렇게 잘려서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자, 에히메현 마츠야마시 치은에 마치에서 12월 16일, 30대 여성이 딱 살해되는 사건이 이게 딱 터진 거야. 자, 숨진이는요, 마쓰야마 치은에마치 2점에 살고 있는 쿠로다 미키상이라는 여성이었어요. 자, 경찰 발표에 따르면 12월 16일 저녁 8시 30분 무렵에 자, 그녀가 어떤 친구와 만남을 약속했는데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평소에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이 뭔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해서 그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문을 아무리 두들겨서 나오지 않자 현관문 문을 딱 돌렸는데 어랄라? 문이 열리는 거야. 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처참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 지인들은 그녀의 시체를 보자마자 119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쓰러졌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서 경찰과 소방차 등이 달려왔는데 쿠로다 미키 씨는 결국 사망한 상태였어요. 자, 이거는요, 바로 그녀의 사체의 모습입니다. 자, 지인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녀는 엎드려서 쓰러져 있었고 목에는 뭔가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확 잘린 듯한 상처가 있었대요. 그리고 바로 부엌 근처에서 엎드린 상태로 쓰러져 있던 겁니다. 자, 현장에는요, 그녀의 목을 그은 것 같은 이런 칼, 이런 도구, 무기, 이런 것은 남아있지 않았대요. 자, 그래서 에이메현 경찰, 마츠야마 히가시 경찰서는요,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다 라고 단정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또한 쿠로다 미키 씨는요, 평상복 차림으로 방이 막 이렇게 그냥 도망가려고 살려줘라고 반항한 흔적도 없었고 집이 이렇게 어질러진 흔적도 없었어요. 자, 마츠야마 히가시서는요, 이 시신을 부검하고 사인의 특징을 서두르는 등 그다음 동시에 살인사건으로 쿠로다 미키 씨의 교우관계 등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당시에 그녀의 사체는요, 목에 칼로 잘린 듯한 상처뿐만 아니라 출혈이 굉장히 많이 나 있었고 얼굴 부분에는 구타당한 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어. 자, 그러면 그녀가 누군지 제가 지금부터 그녀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히메현 마츠야마시 출신. 그녀의 직업은요, 네일리스트였어요. 손가락 이렇게 해주시는 분 알죠? 네일 아트 해주시는 분. 네일 아티스트였는데요. 당시 그녀의 나이는 3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 직장은요,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대요. 자, 그녀가 또 다른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취미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자, 그녀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농구팀 매니저 역할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인들도 그 농구팀에서 함께 이렇게 뛰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었대요. 자, 그녀는요, 목을 베인 상태에서 그 실내 거실, 부엌 근처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요,
자신이 아는 사람들한테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다닌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자, 방문한 친구가 발견했을 때는요, 그 집의 현관에는 열쇠가 걸리지 않은 상태였어. 그러니까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던 거지. 자, 보시면 그녀의 스케줄입니다. 보시면 바스켓볼 그 팀 나카마 동료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었어. 그리고 저녁 때쯤에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돌아갔대. 그리고 나서 그 시간대 저녁에 만나기로 했던 지인들이 그녀가 오지 않자 저녁 8시 반쯤경에 그녀의 집으로 간 거야. 그런데 그녀가 죽어 있었던 상태였던 거지. 자, 평소에 그녀는 약속을 어기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약속에 왜 안 나오지? 이럴 애가 아닌데 연락도 없고 무슨 일 있나? 라고 해서 친구들이 그녀의 집으로 가게 된 거야. 자, 친구 이야기에 따르면 쿠로다 씨는 16일 그러니까 살해된 그날에 농구 동료 여성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5시경까지 함께 있었다고 해요. 저녁 식사 약속을 하고 일단 헤어졌는데 약속 시간에도 나타나지 않자 걱정이 된 지인 남성 2명이 오후 8시 반경에 그녀의 집을 찾아갔지만 시체로 되어 있는 쿠로다 씨를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녀가 그녀의 지인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오토코니 츠키마 또아레테이르, 남자한테 쫓김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이야. 어떤 남자가 그녀를 막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지인들에게 이런 거를 상담하기도 했었대. 남자가 자꾸 쫓아다닌다. 그러니까 쉽게 3글자로 말하면 스토커죠. 자, 어떤 남성이 그녀를 아주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다닌다라는 소문이 이렇게 있었어. 자, 현장은요, 2호철도 마쓰야마역에서 동쪽 방향으로 약 1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번화가에 있는 거였어. 자, 이 주소가 뭐냐면 마츠야마 치우네마치 2점에 6-6의 5층 아파트 야사카 JJ 빌딩의 3층에 있는 1번 방이었대요. 근데 주소까지 다 어떻게 알아왔다. 자, 그녀의 집은요, 번화가 쪽에 있었던 것 같아. 자, 그런데 그런 번화가에 있는 맨션에서 어떤 여성이 목에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경찰들이 술집이 질비한 이 번화가 일대에서 뭔가 이상한 사람이 그녀를 살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주변 일대를 막 샅샅이 뒤지기 시작해. 자, 16일 그녀가 살해된 시점에서 그녀의 부검 결과 그녀는요, 출혈사로 사망했음이 밝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목을 이렇게 그음을 당하면 여기 막 동기정맥 다 있잖아. 그러니까 피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 그래서 그녀의 죽음 사인은 출혈사로 밝혀졌대. 자, 사건 당일 낮에 쿠로다 씨가 귀가하는 것을 본 이웃들이 있어. 그리고 나서 그 이웃이 그녀를 보고 난 다음에 살해를 당한 거야. 자, 목의 상처 이외에도 몸이나 얼굴에 폭행을 당한 자국이 있었다고 했어. 그러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을까? 근데 번화가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저녁 시간대쯤이면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조금 주변이 시끄러워서 안 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자, 그러면 그녀가 누군가의 원한을 살 정도로 약간 뒤가 약간 구린 약간 그런 여성이었을까? 약간 발랑 까지고 남자 좋아하고 남자 때문에 막 이런저런 막 사건이 있고 막 인간관계 복잡하고 막 이런 여성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녀가 평소에 어떤 여성이었는지 그녀와 그녀의 지인들의 인터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평소 어떤 여성이었는지 주민들의 인터뷰 저와 함께 보시죠. 자, 그녀는 늘씬한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아름답고 품위 있는 여성이었죠. 그리고 인사도 굉장히 제대로 하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액세서리나 약간 옷 장식 있지. 약간 좀 화려한 그런 걸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자,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굉장히 품위 있고 막 화려하게 치장하는 여성도 아니었고
아름답고 약간 이렇게 늘씬한 그런 여성이었다고 해. 그러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그녀의 그런 평판이 좋았던 거야. 자, 그러면 그런 그녀를 누가 어떻게 폭행을 한 뒤에 목을 그어서 죽일 생각을 했을까? 자, 경찰은 18일 수사본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쿠로다미키 씨의 휴대전화가 없어진 거야. 그냥 휴대폰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 에히메 현경 마츠야마 히가시 경찰서는요, 이건 분명히 범인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 뭔가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으니까 자기가 걸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핸드폰을 몰래 훔친 거다 라고 보고 쿠로다 씨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없나, 그녀의 지인, 주변 약간 인물들도 막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해. 자, 그러다가 자, 경찰이 4일 자, 수사에 도쿠시마현 토쿠시마에 있는 어떤 절의 스님을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스님, 승려. 그래서 설마 스님이 그런 범행을 저질렀겠어? 라고 했지만 그 스님은 곧바로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자, 살인 혐의로 체포된 토쿠시마시의 승려 쿠루미 요시노리. 당시 나이는요 29밖에 안 된 남성이었어. 자, 37살의 이 미키상을 계획적으로 죽였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여 이 스님을 체포하는데, 이 스님이 체포당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뭔 줄 알아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죽일 생각으로 죽여버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와우. 자, 그의 이름 쿠루미 요시노리. 당시 나이 29이었습니다. 토쿠시마현 토쿠시마시 니시니켄 야마치 시오미 한 4차례 정토 진종 홍간지파의 사찰 스님이었어. 자, 뿐만 아니라 그는요 내주교구 불교 청년의 부회장이야. 그러니까 어떤 불교의 청년 부회장이라는 직책도 맡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도 유망한 스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스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사찰을 좀 찾아봤어. 사찰을 찾아봤는데 내가 그 블로그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가 지금 머물러 있었던 그 사찰 블로그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이게 실제 그가 머물러 있었던, 사찰을 하고 있던 그런 그 절의 블로그예요. 그래서 무슨 뭐 일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실제로 머물렀던 그 사찰이야. 자, 어쨌든 쿠로다 미키, 자, 그녀, 그리고 이 스님, 도대체 둘이 무슨 관계였을까? 자, 일단 그 스님이 자백을 한 바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쿠로다 씨의 목을 찔러 죽였습니다. 슌기요? 슌기는 집으로 가져갔어요. 바다에 버렸나? 처음부터 죽일 생각을 가지고 그녀 집에 갔고, 그리고 그녀를 죽였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순순히 자백을 해, 이 스님이. 자, 불교의 길을 걷고 있던 이 스님이 왜 이런 살인을 저질렀던 것일까? 자, 실제 그가 일했던, 제가 절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로 그가 일하고 있었던, 일했다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있었던, 어쨌든 소속되어 있었던 그 사찰입니다. 자, 토쿠시마에서 13대
부유한 정토 사원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찰이 그의 부모님 거야. 대대로 내려온 집안이야. 이렇게 이 사찰이 굉장히 부잣집 장남으로 태어난 거야. 자, 쿠루미 요시노리는요, 지역에 있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국립 오카야마 대학 교육학부를 진학하죠. 그 졸업 후에 그가 대학교만 졸업했냐? 그건 아니야. 대학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대학원에서 뭘 전공했냐? 바로 장애아 교육을 전공했어요. 장애아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을 전공한 거야. 그러니까 교육적인 방면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 그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자신의 본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쿠루미 요시노리는요, 득도해서 정토 진종의 승려가 됩니다. 자신의 본가 사원, 자신의 가족이 대대로 이어받고 있는 이 절에, 이 법무에 종사하는 한편 그 교단이 있대. 그게 바로 시코쿠 교구라고 불리는 그 불교 청년회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청년회에서 부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그리고 동료 스님, 동료 승려들에게 사이에도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 그러니까 진짜 엄친아였던 거지.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도 굉장히 머리 좋은 똑똑한 아이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성격이 더러웠냐? 그것도 아니었던 거야. 굉장히 부드럽고 인자한 인물로 아주 명성이 자자했어. 그리고 이 사찰의 스님도 매우 열심인 청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희망을 꿈꾸며 달려가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네요. 라고 말했대요. 자, 제가 이렇게만 말하면 또 여러분들이 말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남자의 지인들의 인터뷰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를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이웃 주민들의 인터뷰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뭐라고 했냐면 이 리포터가, 이 기자가 질문을 해요. 쿠루미 용의사의 평판은 어땠나요? 라고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다로 좋았어. 그리고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선교사 같았어. 아주 귀여운 아이였다고 이렇게 말해. 너무 좋은 평판이었고 선교사 같았고 굉장히 귀여운 아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리포터가 똑같은 질문을 한 거야. 자, 이 쿠루미 사랑의 평판이 어땠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나쁜 일 하려는 아니었다고 생각해. 평소에도 되게 좋은 느낌의 아이였어. 라고 말해. 이 할머니 되게 단호해. 절대 그런 애 아니었다고 말해. 그래서 리포터가 또 질문을 합니다. 자, 이 리포터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트러블 같은 거 있었나요? 했더니 나이 또 모아. 그런 거 없었어. 그런 거 없었다고 생각해. 착실한 애였어. 제따이 나이 또 모아라고 해. 제따이가 절대라는 말이거든요. 절대 나는 없었다고 생각해. 나는 트러블 절대 그렇게 일으키는 아니야. 착실한 애야. 절대 없었다고 생각해 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리포터가 또 다른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었나요? 물어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젠젠이라고 해. 전혀 욱하거나 그런 성격의 아이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선교사 같았다. 착한 아이였다. 귀여운 아이였다. 절대 트러블 같은 거 일으키는 애 아니다. 착실한 애다. 욱하는 성격 그런 건 아니다. 다 너무 평판이 좋은 거야. 근데 이게 비록 이 인터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일본 언론사들 인터뷰한 거 보면 이 남자를 욕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 다 너무 좋은 아이였다고 말해.
자, 쿠루미 용의자를 아는 스님. 그 스님이 말하기를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가 이 미키라는 여성을 목을 그어서 살해하고 나서도 그가 다시 본가로 돌아왔을 때는 아무런 모습의 변화가 없었대. 뭔가 큰일을 만났던 것 같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 없었다는 거야. 똑같았대. 소름 끼치지 않아요? 무서운 두 얼굴이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스님이랑 이 네일리스트 이 여자랑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자, 쿠루미 요시노리는요, 언제부턴가 토쿠시마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게 돼? 어떻게 알게 돼? 어떤 업체를 통해서 알게 돼. 자, 37살의 여성 쿠로다 미키 씨의 곁으로 이 남자가 빈번하게 그녀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빈번하게 그녀와 만났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 아마 둘 사이에 뭔가 연애 감정이라던가 남녀 간에 뭔가 그런 게 생겨났을 것 같겠지, 여러분들도? 자, 그런데 그의 일방적인 감정이었을까요? 결국에 이 둘은요, 금전 문제로 인한 뭔가 징후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16일 오후 5시경 쿠로다 미키 집에 이 남자가 침입해서 칼로 목을 그어버린 거지. 자, 살해 후에 이 쿠루미 요시노리는요, 170마일이나 떨어진 토쿠시마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위치가 얼만큼 먼 거예요? 라고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170이야, 170. 그 거리를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난 거야. 자, 어쨌든 그 후에도 이 요시노리는요, 그녀와 만나면서도 법무부, 그다음에 불교 청년의 활동, 이런 것에 굉장히 또 열심히 종사하고는 있었대. 그런데 살해하고 와서 그녀를 죽인 다음에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 스님이 어떻게 수사 선상에 올랐을까? 생각해봐. 아니 170마일이나 떨어진 그 거리에서 어떻게 이 스님을 용의자로 선택했을까? 이 경찰들이. 자, 이 쿠루미가 사건 전에 인터넷을 합니다. 이 남자가. 이 쿠루미 요시노리가 인터넷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녀가 소속되어 있었던 그 회사 어떤 사이트에다가 쿠로다 미키의 접객 태도가 굉장히 나쁘다. 기분이 나빴다. 이러면서 그녀가 소속되어 있는 그 사이트에다가 이 미키 씨를 욕하는 댓글을 씁니다. 이러다가 그 점에서 수사 대상으로 그가 찍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경찰이 이제 그녀의 집 현장 근처 방범 카메라를 조사한 결과 그가 그로 보이는 남성이 그 방범 카메라에 찍혀요. 자, 범행 동기를 묻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그녀를 왜 죽였습니까, 스님? 이러고 물었겠지.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는 줄 알아? 간단히 새침이 됐기를 하나시잖아. 이렇게 말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대. 자, 왜 죽였어? 그거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그대로예요. 약간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거다. 뭐 딱 보면 모르겠냐. 간단한 거다. 약간 이런 의미야. 그래서 쿠루미 씨한테 그러면 그 흉기 어디 갔습니까? 라고 했더니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바다에 버려버렸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녀를 죽였다는 혐의를 인정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범행 전후 시기에 이 쿠루미 요시노리는요, 결혼한 상태였어요. 유부남이었어요. 자, 스님으로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고 이웃 사람들도 그 부부 사이 얼마나 좋았다고, 사모님도 되게 좋은 사람이었고 내가 봤을 때 가족 전체가 다 그냥 원만했어 라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항상 부인이랑 둘이 잘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아직 신혼이었어 라고 말을 했어.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둘 부부 사이가 분명 뭔가 안 좋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부터 그 주변 사람들 인터뷰 저와 함께 보시죠. 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 연말쯤 결혼식 올렸어. 아, 부인이랑 사이도 좋았지. 꼭 그렇게 둘이 같이 다녔다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적인 사람이기도 했고 부인이랑 사이도 좋았고 모든 게 다 완벽했던 이 남자가 왜 쿠르미상을 죽여야만 했으며 그리고 그녀와 그가 만나게 된 자세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금하시죠? 자, 어쨌든 그가 용의자로 올라간 건 그녀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 사이트에다가 이상한 그녀를 욕하는 댓글을 달았고 거기다가 그를 추궁하고 있는 도중에 그의 차로 보이는 차가 그녀의 집 근처 맨션에서 CCTV에 찍혔고 그 차 안에 있는 남자가 그로 보이는 남자가 CCTV에 찍혔기 때문에 그로 용의자를 확정하게 된 거야. 자, 그는요 이 미키상의 집 근처에 이렇게 매복하고 있었어. 그녀가 올 때까지. 그녀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그녀를 따라가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자, 그녀와 그가 얼마나 멀리 살았고 그렇게 위치가 어디였냐. 여기입니다, 여러분. 자, 운전하시는 분들, 내비를 볼 줄 아시는 분들, 지도를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170km입니다. 170km예요. 차로 가도 꽤 오랜 시간 걸리는 거리죠. 자, 그가 찍혔던 그 차, 이 남자의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부자였냐면 차가 집이 한 4대가 있었대. 4대인가 5대가 있어, 이 집에 차만. 그래서 이 흰색 차는, 좀 큰 차는 이 절에 있는 그 차였고 이 가족들이 갖고 있는 모든 차량은 다 이렇게 못 나가게 이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다 묶어놓고 이 차량 내부를 막 검사하고 그랬어. 나오는 증거 잠깐 보이셨죠? 그리고 나서 어떤 푸른색 차가 있었는데 그 푸른색 차가 바로 그녀의 맨션까지 갔던 그 차였던 거야. 조금 있으면 이제 푸른색 차도 나올 거예요. 자,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쿠르미 씨는 파란색 차를 운전해서 토쿠시마시에서 약 170km 떨어진 마쓰야마시에 있는 이 쿠로다 미키상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남자애가 머리를 좀 쓴 거야. 어떻게? 고속도로를 사용하지 않아. 고속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카메라에 찍혀 안 찍혀? 찍히지. 그럼 어떻게? 증거가 남아 안 남아? 남지.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였냐면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이거 일본말로 시타미치라고 하는데 하도 그 아랫길 여기로 그냥 이동을 한 거야. 도로 위에 설치된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쿠로다 씨는 이 쿠루미가 그녀의 집 앞에 이렇게 매복한 거지. 잠복하고 있다가 이 미키 씨가 오후 4시 반 전에 집에 귀가를 했고 4시, 한 5시 조금 이후에 집으로 귀가를 했고 집에 귀가한 미키 씨를 보자마자 이 요시노리가 그녀의 방으로 쳐들어간 거야. 방에 불이 딱 켜지는 순간 이 집에 쳐들어간 거지. 그리고 그녀가 반항할 수 없게 들어가자마자 목을 바로 찔러버린 거지. 반항할 수 없게. 그리고 나서 괴로워하는 그녀를 막 때린 거겠지. 네가 나를 배신해? 막 이러면서 폭행을 한 거겠지. 그러니까 분노를 조금 조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쿠루미 씨는 최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부인이랑 둘이 살고 있었대. 자, 쿠로다 씨는요, 미영 관계. 이 그녀의 직업이 뭐였냐면 여러분, 네일 아티스트를 했는데 이 네일 아티스트로만으로는 약간 조금 돈벌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녀가 보험 관계를 하고 있었다라고 나와. 처음에 언론에서. 그녀가 보험 관계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주 그가 있는 토쿠시마현에 갈 일이 많아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쿠루미도 그녀의 손님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지. 보험 뭐 이런 접객하는 거에. 자, 그런데 잘 끝까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대박 사건 터지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자, 그런데
손님 중 그저 한 사람일 뿐인 이 남자가 점점점 그녀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미키 씨가 자신의 친구한테 최근에 엄청 끈질긴 남자가 자꾸 날 따라다녀. 미치겠어. 라고 상담을 하게 된 거지. 그리고 나서 이 스님이 그녀를 향한 이런 맹목적인 집착에 막 견디다 못해서 그녀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칼로 찌른 뒤에 자신의 본가로 아무렇지 않게 돌아와서 다시 또 스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일단 첫날은 집으로 가져갔고 흉기를, 그 다음날 흉기를 바다에 버려버리는 거지. 자, 여러분 봐봐. 그런데 사실은 약간 스토커라고 하면 남자가 좀 되게 어린 여자라든지 약간 조금 자신이 로망했던 그런 여자를 스토커하는 짓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완전,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스토리잖아. 사실은 나이 많은 어떤 남자가 약간 나이 어린 여자를 스토커해가지고 이게 마지막 찬스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를 어떻게든 갖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집착하는. 자, 제 위험한 초대 옛날 영상 보시면 어떤 필리핀 남자가 미성년자 여자를, 고등학생 여자를 스토커해갖고 살해한 사건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원래 그런 게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완전 반대야.